아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6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냈습니다. 절반 지낸 첫 행사를 야당 대표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론에 돼지고기 막걸리 이렇게 해놨는데 좋은 음식도 많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난 나와서 연탄 나르고 행상을 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아들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신 어머니 상에 저희가 참석했다고 하는 보답을 해줬습니다. 여하튼 어머님 좋은 곳에 가셔서 아드님이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민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산에 다녀와서 빈대떡집 두부집에 갔는데 사람이 참 없어요. 그 사장한테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등산객이 좀 줄기도 했지만 등산객들이 여기 막걸리가 3,000원인데 저 안에 편의점 가면 1,300원이라 그리들 갑니다. 여기 묵무침이나 빈대떡이를 내놓는 데서 15,000원인데 저 아래 가면은 2,000원, 3,000원짜리 값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서민들의 경제 현실입니다. 주머니가 그렇게 메마른 겁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청와대 가기 전에 메이저 언론사 편집국장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민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손 대표님이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들어주실 겁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과 재정으로 뭘 일자리 만들겠다, 기업 돕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살리는 일에 나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근래 와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기업 현장도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경륜이 있는 경제 정책가를 부총리에 앉혀서 거기에 모든 걸 이렇게 맡기는, 이를테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현재 장관을 모셔서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우리를 도울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말이죠. 또 한 가지, 기업은 노동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노조의 압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와 가깝습니다. 노동개혁을 노조와 가까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 3인당의 슈레더가 2000년대 초에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독일 경제를 살렸습니다.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조의 지지 기반이 있는 총선 3인당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유럽의 강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나라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고 노동개혁에 나서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살리고 기업이 나라가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믿도록 해야 믿음을 주어야지 투자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고 북핵 문제를 남북 간의 정상 사이에서 의논하고 전쟁의 위협이 감소된 것 커다란 진전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보 불안이 더욱더 크게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북한 측의 막말, 조롱에 가까운 이런 막말이 이루어지고 금강산 시설을 철거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화도 없이 문서로만 교환하자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등 경제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 황제 즉위식에 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본 총리요. 미국의 중재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말이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위로를 하는데 한국은 패싱당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외교 관계가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일 대미 관계가 어렵게 진행되는데 중국, 러시아는 군용기를 한국 경공국에 띄우고 있는 겁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갖고 외교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외교 전문가 언론들을 폭넓게 써서 트럼프가 말을 안 되면 트럼프 주변의 사람들, 일본 아베가 독단을 하면 일본의 한국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폭넓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외교관들이 소외되어 있다. 이 정부에서 우리 외교관들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들을 외교관들이 합니다. 김현종 2차장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호드 외교를 피하고 국익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외교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그냥 지금 좋은 게 북한의 코드에 맞는 북한 입맛에 맞는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결론에 얘기합니다. 조국 사태 대통령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론의 분열이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점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통령은 이제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 하나의 국민이다 이렇게 포용할 뜻을 비췄습니다. 포용하셔야 합니다. 국론 통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제 청와대 관저에서 아주 좋은 저녁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지도자 폭넓게 대화를 하고 또 국민 통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협조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래서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라 정치가
경제 발전에도 안보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권 투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투쟁만 할 생각 버리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 주장만 해서 아집에 묻혀있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의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데 기회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집권 반환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새롭게 용기를 갖고 새로운 나라를 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정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학규 대표님 어제 청와대 만찬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을 주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 씨는 5.18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국민과 역사를 보란듯이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강주 학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심지어 그것은 강주에 가서 물어보라는 뻔뻔스러운 태도와 더불어서 1,000억이 넘는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두환 씨의 철면피 같은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모독하고 법정을 기만한 전두환 씨를 지금 즉시 강제 부인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호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임기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합의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향후 제대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2번 하고 그 이후로 1년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작년 8월과 11월 2번에 걸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의 합의문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선거제 관련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관계를,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발언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2번 합의한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월 선거제도 개혁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선거제도 논의에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여야 4당의 요청에 위헌 논란마저 있는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완화시키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보다 늘리고 승자 독식 구조를 더 강화하는 반개혁적인 주장만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마저 물리력을 동원해서 무시하고 동물국회를 만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5일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2+2+2 협상, 또 당대표와 5당 당대표가 주관되고 있는 정치협상회의가 동시에 가동 중입니다. 이 두 회의체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11월 안으로 최종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 최일입니다. 지난 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임원 보수의 성과 연동 분석에 따르면 2017년과 18년 개별 보수를 공시한 356개 회사 485명의 사내이사의 보수에 대해 성과 연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효성의 조연준 회장, 조성래 명예회장, 조연상 사장은 모든 성과 지표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증가액과 보수 증가율 모두 상위 30명 이내인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효성그룹 총수일가 3위는 주가 수익률,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현금 흐름 비율 중 어느 하나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전년 대비 45억 원의 보수를 더 받아갔습니다. 회사의 돈은 내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연준 회장은 과거 효성그룹 계열사의 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 수차례의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여 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이 추진되고 경찰 조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지난해 41억 원의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그 지급 근거를 살펴본 결과 회사는 임원 보수 규정에 따랐다고만 공시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수 일가가 회사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아가도 견제할 수 없는 이유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없고 보수의 산정 방법과 기준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수 산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금감원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의 보수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주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 및 예결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행처럼 각 부처가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내세워 신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예산안을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DNA라고 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활용한 사업들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AI를 활용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450억 원 규모의 AI 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세의 임금, 복지 수준, 경영 상태를 100%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현재 민간 취업 사이트가 다수이고 이 사이트에서 더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182 경찰 민원 콜센터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1분 미만의 단순 민원 처리를 위한 AI 챗봇 개발에 총 120억 원의 신규 R&D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간의 AI 챗봇은 상용화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경찰이 따로 이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뻔한 일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AI를 활용한 판결문 초안을 쓰겠다고, 법무부는 AI를 활용하여 DNA 등 형사사건의 증거를 검증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재판에 이렇게 미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역시 부처 간 칸막이 현상도 발생합니다.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음란물 모니터링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이미 과기정통부가 AI 음란 영상 필터링 차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 또한 중복 사업입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내세우며 여기저기 창조 경제센터를 설립한 세금 낭비 사례는 질비합니다. 신산업 신기술을 육성한다고 종합적인 로드맵 없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고 미검증된 기술을 도입하고 중복 사업으로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 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공개 발언이 없으시면 저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